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의 구독자입니다. 여러분은 엄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애틋함? 그리움?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엄마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건 그런 몽글몽글한 감정이 아닌 증오와 분노였습니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제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원망할 대상이 늘 필요했거든요. 저한텐 그게 바로 30년 전 무책임하게 저를 버리고 떠나간 엄마였습니다. 아무리 책임감이 없는 여자도 10달 동안 내 뱃속에 아이를 품으면 모성애라는 게 생긴다던데 우리 엄만 대체 얼마나 나를 미워했길래 10달 동안이나 한 몸처럼 나를 품고 11년 동안 나를 끌어안고 살면서도 그 지옥 속에 나를 버려두고 자기 혼자만 도망칠 수 있었을까? 언젠가 한번 다시 만난다면 붙들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대체 왜 그랬냐고요. 꿈에서 만난 엄만 항상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가던 날 모습 그대로 신발을 구겨 신은 채 저를 꼭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30년 만에 잃어버린 엄마를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됐거든요. 전 과연 그 궁금증과 원망을 풀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기가 막힌 제 사연을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30년 전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요. 제일 부러웠던 건 친구들의 화려한 도시락 반찬이 항상 부러웠던 것 같아요. 계란, 햄, 소시지 이런 것들이요. 전 거의 밥이랑 김치, 콩자반, 깻잎, 고추장은 빠지지 않고 싸갔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고추장이 제일 맛있어서 밥 비벼 먹고 속이 매우니까 밥 한 그릇에 물 왕창 먹고 그걸로 배를 채웠던 것 같아요. 용돈도 거의 없었고요. 반 친구네 집에 초대받아 놀러 갔는데 반찬 가짓수가 엄청 많아서 일단 놀라고 반찬도 하나하나 접시에 정갈하게 덜어서 먹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 집은 항상 찌개도 다 같이 숟가락 담궈서 먹고 반찬통 그대로 열어서 먹고 하는데 그때 그 친구 집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는데 국자로 국그릇에 다 덜어서 먹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집에 와서 일기도 썼던 것 같아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대학 진학률이 높죠. 거의 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대학 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당시 저희 아버지가 국졸이셨고 엄마가 고졸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인연이 됐는진 모르겠는데 같은 공장에서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진 공장 생산직 라인에서 근무하시고 있었고 엄마는 여상 졸업해서 사무직으로 바로 취업한 케이스죠. 그래도 그 당시에 여상 졸업해서 격리면 나쁘진 않은 직업이잖아요. 일 시작하자마자 바로 만나게 된 건 아니었고 여러 공장을 돌다가 이제 아버지가 일하시는 공장으로 이직을 하게 됐고 아버지가 첫눈에 반해가지고 엄청나게 쫓아다니다가 혼전 임신으로 저를 갖게 되신 거죠. 애도 들어섰겠다. 그땐 사람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으니까 가진 것도 많이 없고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잘 살아보자 해서 결혼을 했대요. 또 졸고 있어 또.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맨날 퍼질러 자. 할머니, 우리 엄마 때리지 마. 우리 엄마 왜 때려? 할머니 미워. 저리 가. 애라고 어디 이런 기집애를 낳아가지고 무슨 유세를 떤다고. 아이고. 남자친구 한번 못 사귀어보고 한 결혼 완전히 사기 결혼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분가시켜줄 돈 없으니 시댁에 들어와 살아라. 결혼하자마자 엄포를 놓는 시어머니 등살에 방 2칸도 없는 좁아터진 집에서 등 돌려서 전 물려가면서 그렇게 저를 키우셨답니다. 제 식구만 잘 살면 된다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 밑으로 딸린 6살, 10살 터울의 동생이 둘, 나이 들고 꼬장꼬장한 시어머니는 은근슬쩍 젊은 며느리에게 육아를 떠넘기고 나가서 일은 일대로 하지, 집에 와서는 대가족 살림해야지, 돈을 벌어오면 주머니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생활비로 다 새어나가지.
매일같이 지쳐서 퀭해진 눈으로 벽에 기대서 잠깐 졸기라도 하면 할머니가 못마땅한 얼굴로 와서 손바닥으로 엄마 이마를 짝 소리나게 때리는 겁니다. 겨우 딸 낳은 주제에 뭐 잘났다고 피곤한 척은 혼자서 다 하냐면서요. 남편이라도 다정했으면 좀 다행이게요. 능력도 없는데 질투심만 많은 인간. 전 아직도 아버지를 딱 그 정도 수준의 인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머니를 늘 질투했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나보다 잘난 여자, 나보다 잘난 놈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여자, 내 아들보다 똑똑한 여자, 그래서 내 아들을 무시하는 여자. 정작 착하기 짝이 없었던 엄만 그런 모자란 남편을 품고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도 왜 그렇게 도끼 눈을 뜨고 괴롭히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처음엔 그저 단순히 나보다 학벌 좋고 회사에서 더 잘 나가는 아내에 대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질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질투는 제가 자라는 동안 점점 더 커져갔고요. 지금이야 생산직이 사무직보다 돈도 많이 받는 곳도 많고 직업에 귀천 없다고 예전처럼 차별하는 눈치도 아니었지만 옛날엔 보이지 않는 은근한 차별 같은 것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야, 넌 요즘 니네 팀 대리랑 계속 붙어먹는 것 같더라. 왜? 나같이 공장 잠바 입고 일하는 놈들보다 그렇게 양복 차려입는 놈들 보니까 아주 사족을 못 쓰겠냐? 너 아주 그놈 볼 때 눈깔이 돌아가던데, 대답해 보라고. 이거 봐. 왜 눈을 피하는데? 내 눈 똑바로 봐. 안 봐? 야, 내 말이 말 같지가 않냐? 이제 네 서방 무시하기로 작정을 했어? 어느 순간 아버지의 질투는 의처증으로 변했습니다. 술만 마시고 돌아오면 옆에 자식이든 어머니든 동생이든 누가 있든 눈에 핏대를 세우고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너 오늘 회사에서 누구랑 붙어먹은 거 아니냐. 어머니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되묻는 거죠. 그 말에 반응을 해주면 더 신나서 날뛰는 것을 아니까 최대한 눈을 안 마주치고 이 지독한 괴롭힘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어머니의 행동은 오히려 아버지의 오해를 사기 딱 좋았습니다. 네가 지금 찔리는 게 있어서 내 눈을 못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놈이랑 어디까지 갔냐. 네가 그렇게 가볍고 해프게 구니까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고 하고. 처음엔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혼자서 의미 없는 폭언을 내뱉다가 나자빠지던 사람이었는데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졌어요. 어쩔 땐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툭 하면 손을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기도 했죠. 그날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손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엄마 앞을 막아섰는데 엄마가 깜짝 놀라서 내 딸 건드리지 마 하고 소리를 질렀죠. 눈만 끔뻑거리던 아버지가 엄마가 버럭 화를 낸 소리를 곱씹어 보더니 아무래도 그게 분하고 괘씸했던 모양인지 기어이 엄마의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던 거죠. 원래 뭐든 처음이 어렵다고요. 한번 그렇게 손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2번, 3번은 더 쉽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습관적으로 패악질을 부렸습니다. 핑계도 많았어요. 회사에서 해프게 굴었다는 이유, 모르는 사람에게 웃는 낯으로 대하더라. 이웃한테 친절하게 대했다. 제가 보기엔 능력도 딸리고 엄마에 비하면 어느 면에서나 부족한 인간이었기에 그런 식으로라도 엄마의 다리를 꺾어 주저앉히려는 심산이 아니었나.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제정신이 아닌 자기 아들을 질책하기는커녕 불난 집에 부채질이라도 하듯이 옆에서 열심히 부추기기 바빴습니다. 집에서 엄마 편이라곤 오로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엄마 왜 때려? 할머니가 뭔데 우리 엄마 때리냐고. 맴매하지 말라고. 할머니나 아빠나 똑같아. 왜 불쌍한 우리 엄마만 가지고 그래?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네 엄마가 잘못을 했으니까 맞겠지. 아무 이유 없이 그러겠어? 너 이제 아주 딸까지 앞세워서 작정을 하고 대드는구나.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그만하라며 저를 끌어안으셨죠. 아마 그때부터 엄만 이 집구석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처음부터 엄마가 저를 버릴 거라는 생각을 하셨던 건 분명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를 두고 집을 나가시기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또 술을 마시고 동네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집안의 물건을 다 깨부수고 엄마를 쥐잡듯이 잡는 아빠를 피해서 저를 데리고 도망치신 엄마가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서 저희 집에 왔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받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아이고, 선생님 술 많이 드셨네. 아이고, 얘는 무슨 부부싸움 하는데 경찰까지 부르고 난리야. 나란 일 하느라 바쁘신 양반들 오라가라. 아이고, 정말 별거 아니야. 다들 집에서 부부싸움도 안 하고 살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집에서 애들이 싸워봤자 얼마나 크게 싸운다고. 너는 무슨 일을 그렇게 크게 만드냐? 사모님, 딱 봐도 이거 집안 싸움 같은데 남편분이랑 잘 좀 푸세요. 부부싸움 하시는 데까지 저희가 이렇게 다 출동하면 공무원들 정말 힘들어서 일 더 못합니다. 네? 할머니가 바쁜 사람들 불러서 미안하다며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구겨넣고 경찰들 등을 떠밀고 정말 어이없게 상황은 일단락 되더라고요. 그렇게 경찰들이 돌아가 버리면 집에 남아있어야 하는 저희는요. 아, 이 좁아터진 동네에서 믿었던 공권력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때 알았죠. 비단 공권력뿐이겠습니까? 술에 취해서 코를 고며 잠에 빠진 아버지를 놔두고 발소리를 죽여가면서 저를 끌어안은 엄마가 보따리를 싸들고 어디 도망가기라도 하려면 동네 사람들이 귀신같이 어디 가냐고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아는 척만 하면 다행이게요. 그 집 세댁 도망간다 하고 집에다 연락을 하고 동네 사람들도 죄다 한 통속 가정폭력의 공범이었던 거예요. 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시궁창 같은 인생에서 살고 있으니까 누구 하나 그걸 벗어나는 꼴을 보는 게 아닐 거였던 걸까요? 그렇게 번번이 불같이 화가 난 아버지의 손에 잡혀 들어오게 되면 결과는 안 봐도 뻔했죠. 엄만 며칠 동안 출근도 못할 정도로 집에 알아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해. 제발 좀. 이러다가 엄마 진짜로 큰일 나요. 엄마, 안 돼. 몇 번째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날도 저를 데리고 도망가려던 엄마가 잡혀 들어왔던 날이었어요. 화가 난 아버지가 또 술에 쩔어서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방 안을 마구 헤집고 돌아다니다가 발이 엉켜 장 위에 있던 커다란 백장아리를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지쳐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바닥에 누워있던 엄마의 머리 위로 항아리가 기우뚱기우뚱 하는데 엄만 피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멍청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11살밖에 안 되는 조그만 몸으로 달려들어 엄마의 머리를 얼른 감싸 안았어요.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아픔에 비명을 질렀죠. 엄마도 그제서야 눈을 크게 뜨고 선주야 하고 제 이름을 부르셨고요. 엄마 괜찮아? 엄마 다친 데 없어?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으면 안 돼. 팔이 불에 타는 것처럼 뜨겁다 했는데 바닥에 정말 피가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제 피인 줄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그제서야 술이 퍼뜩 깨는지 우왕좌왕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엄마는 옷을 푹 찢어서 제 팔에 둘둘 감아서 저를 들쳐 안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렸어요.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눈이 슬슬 감기더라고요. 엄마 품이 엄청 따뜻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주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우리 선주 끝까지 지켜줘야 하는데. 엄마가 우리 선주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데. 엄마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선주 꼭 찾을게. 알겠지? 엄마가 있으면 선주도 잘못될 거야. 엄마가 그 꼴을 어떻게 봐.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미친 듯이 잠이 쏟아져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엄마 목만 끌어안고 있다가 그냥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그게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눈을 떠보니 저는 병원이었고 일어나자마자 엄마를 찾았죠. 하지만 제 곁에 있는 것은 욕을 하면서 병원에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아버지와 한숨을 푹푹 쉬는 할머니뿐이었습니다. 팔이 부러지고 살이 찢어져서 10바늘도 넘게 꿰맸다고 하더라고요.
팔이 아픈 건 둘째치고 가장 먼저 제 머리맡을 지키고 있을 줄 알았던 엄마가 없다는 것이 더 큰 공포였습니다. 움직이지도 않는 팔로 할머니를 붙잡고 우리 엄마 어디 갔냐니까 제 팔을 탁 뿌리치면서 그래요. 니네 엄마 바람나서 도망갔다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몇 번을 물어. 내가 그냥 그럴 줄 알았어. 지 시어머니, 지 남편 그렇게 무시하더니 네 애미라고 부르지도 말어. 지 딸이 어떻게 됐는지 버려두고 가는 애미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 어디 다른 놈이랑 나가서 살림을 차린 게 분명하니까. 아이고, 내가 그러기에 그 여시 같은 거랑 결혼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렸었는데 꼴 좋다 이놈아. 이거 어디다 써먹지도 못할 거 딱 봐도 지혜미처럼 어디 남자한테 시실 웃음이나 팔고 다닐 게 뻔한데 이거 키워봤자 뭐 할 거야? 어디다 확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아이고, 꼴도 보기 싫다. 싫어 진짜. 아니야. 우리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요. 우리 엄마 놔두고 그럴 사람 아니에요. 할머니랑 아빠랑 괴롭혀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엄마 왜 다른 아저씨랑 바람이 나? 아니야. 듣기 싫다고 또 손을 번쩍 올리던 아버지. 그래도 병원이라 보는 눈이 많아서 그런지 주변 눈치를 쓱 보다가 팔을 내리더라고요. 엄마 닮은 딸한테 병원비 내주는 것도 아깝다면서 병원에 이틀 누워있고 퇴원시켜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엄마가 사라져버린 집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얼마나 급하게 나간 건지 짐 하나도 챙기지 못한 채 그대로인데 그게 꼭 언제고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서 매일 밤 울면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엄만 절대로 돌아오지 않으셨죠.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엄마랑 얼굴이 똑 닮아간다면서 할머니와 아버진 눈만 마주치면 저를 갈궈댔고 괴롭힘의 대상은 그냥 엄마에서 저로 바뀌었을 뿐이었죠. 보고 배운 게 있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냥 눈 깔아라 하면 눈 깔고 기어라 하면 기고 이 집에서 밥 얻어먹고 살 동안은 이 거지 같은 인간들 비위 맞춰주면서 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바로 이 집을 떠나야겠다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기로 했어요. 기숙사 있는 회사라서 짐 싸서 들어갈 거예요. 생활비는 매달 조금씩 보낼 테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눈엣 가시였잖아요. 돈도 자동이체로 보낼 테니까 제발 저 찾지 마세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저도 그동안 키워주신 값이다 생각하고 아깝다 생각 안 할 테니까 저한테 더 바라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살게요. 아버지 돌아가셔도 돈 한 푼 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각서라도 쓰고 나갈게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참 지긋지긋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호적 안에 묶여있는 이상 이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평생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 돈 아까워 안 할 테니까 제발 그거 받고 나 좀 놓아달라 했던 거죠. 살림에 보탬도 안 되는 딸에게 미련도 없었던 아버지 옳았구나 하고 좋아하는 꼴을 보고 남아있는 정 다 털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줬던 선주라는 이름도 민주라는 새 이름으로 바꿨고요. 집을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엄마의 주소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반지하 새방 이곳에 엄마가 실제로 살고 있었으면 할머니와 아버지가 진작에 헤집어 놓고 갔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여기 사람도 안 사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주인집이 그러는데 월세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사는 사람이 없대. 반지하 찾아온 거 맞죠? 여기 비어있는 지 꽤 됐어. 우편 봐봐. 사람 사는 집이면 저렇게 우편물이 안 쌓였지. 매달 월세는 꼬박 들어오는데 사는 사람이 없다는 이웃 얘기에 아버지의 눈을 피하기 위해 눈속임으로 전입신고를 해둔 곳이구나. 예상은 했었지만 실망 가득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우편함에 나 잘 살고 있다, 일하러 간다, 읽지도 않을 것 같은 편지를 꽂아두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도 집을 나오게 됐죠. 19살에서 20이 넘어가는 겨울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어 더 지독하게 추웠던 계절이었죠.
기숙사 생활은 나름대로 즐거웠어요. 일을 하러 온 여공들이 대부분 제 또래 친구들이었고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저만큼이나 사연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의지하면서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일의 강도도 높았고 지금처럼 노동자의 인권이니 뭐니 잘 챙겨주는 곳도 아니라서 관리자들이랑 트러블도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일 끝나고 또래 친구들과 기숙사에 모여서 연애니 미래니 제잘제잘 떠드는 재미로 버텼습니다. 일찌감치 집 나오고 형제 자매도 없었던 제게 친구들이 해주는 얘기는 정말 딴 나라 얘기 같을 때도 많았다니까요. 민주야, 넌 남자친구 안 만나? 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어? 맨날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너만 쏙 빠지더라. 공장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말해줘봐. 다리 놔줄게. 만나봤어야 그런 얘기에도 끼죠. 어디 가서 그런 걸로 나서는 성격도 아니고 난 연애에 관심도 없다 손사리를 치는데도 소개시켜 줄 테니까 만나보라고 그렇게 친구들이 등 떠밀어서 다리 놔준 사람과 저도 연애란 걸 하게 됐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관리직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아버지에게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을 그 사람에게서 찾았던 것 같아요. 부모랑 절연하고 살고 직업도 변변찮아가지고 결혼은 꿈도 꾸지 않고 있었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뜸 청혼부터 하고 시어머니께서도 우리 아가 하면서 결혼도 하기 전부터 귀한 며느리 대접을 해주시기에 내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는 건가 감사할 따름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야 왜 그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기울고 모자란 저 같은 사람에게 결혼을 서둘렀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결혼한 지 딱 1년, 신혼의 단꿈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귀한 손님이라도 들어온 것처럼 며느리 대접을 해줬던 것은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을 위한 시어머니와 남편의 연극과 다름없었어요. 다 큰 애의 손을 잡고 들어온 남편을 보고 처음엔 조카인가 친구 애라도 맡아주기로 한 건가 했었죠. 처음엔 배달은 형님의 애라고 그러더라고요. 철석같이 그 말을 믿었네요. 애미 세상 떠나고 오갈 데 없는 애를 그럼 그냥 내치니? 그래도 우리 집 피 섞인 애니까 우리 집에서 돌보기로 했다. 어차피 아직 애도 없는 거 그냥 내 애다 생각하고 키우면 될 거 아니니? 넌 사람이 인정머리도 없어? 너도 부모 사랑 못 받고 컸었다며. 세상에 어떤 사람이 덜컥 네 애라 생각하고 키워라. 그렇게 들어온 애를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겠습니까? 저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덜컥 애를 데리고 온 남편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따졌지만 남편은 시어머니랑 마치 짠 듯이 저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겼어요. 제 결혼 생활의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돌보기 힘든 법인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을 보는 건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넌 왜 애를 울리고 그래? 애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여튼 넌 제대로 할 줄 아는 일이 하나도 없냐? 어디 봐. 다친 데 없어? 아우 씨 진짜. 저리 비켜. 애들 돌아다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거 흔한 일이죠. 그때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달려와서 저를 확 밀치고는 애 먼저 살피며 저를 윽박질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 그냥 이 집에서 애를 돌보기 위해 들어온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애를 잘 돌보는지 못 돌보는지 그게 마치 제 존재의 이유가 되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신혼초에 너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참 다행이라는 시어머니의 말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쪼르르 친정에 달려가서 일러 바칠 곳 없는 순종적인 며느리가 들어와서 다행이라는 말이었나 봅니다. 딱 8개월, 제 꿈 같던 신혼생활의 유통기한은 딱 1년뿐이었어요. 애도 못 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봐 애 데려다 줬더니 그거 하나를 못 봐서 이사다를 만들어? 너 이 애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쩔 뻔했어? 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너 일부러 이 애 없애버리고 싶어서 손 놓친 거 아니냐고. 아이고 우리 아가. 일도 하랴 애도 보랴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마친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아이가 공을 주우러 가겠다며 냅다 튀어나가는 바람에 아이의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아이를 향해 달려드는 차를 온몸으로 막아 오히려 다친 건 전데 병원으로 달려온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뺨을 날리더라고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에 아이와의 관계를 묻는 의사의 질문에 머뭇거리다 아빠라고 대답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배다른 형제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을요. 아이는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 다른 여자와 낳아놓고 시어머니의 호적에 올려졌던 남편의 친자식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남편의 멱살을 붙잡고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여태까지 날 속였냐고, 뭐하는 짓이냐고 병원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시어머니는 어디 감히 남의 집 귀한 자식에게 손을 올리냐고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야, 그럼 내가 쥐뿔도 없는 너를 왜 며느리로 받아줬겠어? 집구석에서 얌전히 애나 보라고.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거 하나를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드냐고. 내가 이 애를 네 호적에 올리라고 했어. 뭘 어쨌어? 이게 뭘 잘했다고 어디 감히 내 아들한테 손을 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짐 가방에 마구잡이로 짐을 싸고 이거 사기 결혼이라고, 결혼이고 뭐고 다 취소하고 고소할 거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절 남편과 시어머니는 무참히 비웃고 짓밟았습니다.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 세상이 네 뜻대로 만만하게 돌아갈 것 같냐고요. 혼인 취소를 해봤자 그게 그렇게 깔끔하게 지워질 것 같냐. 그래봤자 네가 한번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변하지도 않고 넌 그냥 쥐뿔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는 거지 같은 인간일 뿐이다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도 없었지만 딱히 틀린 말도 없더군요. 저희 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싶더라고요. 사람이요, 밑바닥에 있는 것이 무서운 게요, 아무리 허우적거리고 발버둥을 쳐봐도 결국에 제자리라는 것을 깨달을 때인 것 같아요. 아버지 앞에서 나 이제 독립하고 떳떳하게 살아보고 싶다, 나름대로 다부지게 얘기를 하고 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매맞고 비참하게 쫓겨나는 지금의 이 신세가 그때와 뭐가 다를 바 있냐 싶은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죽어버릴 것만 같았죠. 두고 봐. 내가 당신들 얼굴 다시 보게 되는 날은 당신들이 내 발밑에서 기게 해줄 테니까, 다시는 나 비웃지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똑똑히 기억해두라고, 이 개자식들아. 오냐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며칠 안 지나서 어머님 제발 저 좀 다시 받아주십시오. 빌면서 문이나 두드리지 말아라 하고 제 짐가방을 문 밖으로 집어던진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내가 저 인간들한테 어떻게든지 다시 복수한다고 하고요. 공장에서 그나마 친하게 지내고 제 사정을 말할 수 있었던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혼인 취소 소송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애까지 딸린 남자라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했는데도 돈으로 환산하니 어디 보증금도 안 되는 위자료가 덜렁 나오더라고요. 전 남편이 뭔 수작을 부려놓은 건지 공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작은 짐가방을 들고 찜질방과 싸구려 모텔을 전전하면서 일용직 일들을 전전하며 겨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사람 한 명이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요. 일용직 일이다 보니 매일같이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딱 1년이 지나니까 슬슬 위자료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집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마음 편하게 잠이라도 자면서 일할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신문에 있는 구직 광고를 뒤지고 있는데 그때 광고 하나가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입주 가정부 구합니다. 공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야근이니 특근이니 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월급은 둘째치고 숙식 제공까지 해준다는 말에 이건 어떻게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편의점으로 들어가 남아있는 돈으로 종이와 편지 봉투를 사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썼죠. 공장이니 일용직이니 제대로 된 이력서를 써본 적이 있었겠어요. 양식도 엉망이었고 뭐든지 잘할 수 있다, 꼭 뽑아달라, 거의 호소에 가까운 줄글과 다름없었죠. 잘할 수 있는 것들 요리니 빨래니 청소니 뭐든 다 할 수 있다 구구절절 적어 신문 챙겨 들고 무작정 나와 있는 주소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큰 집은 친구네 집으로도 놀러 가본 적이 없었어요.
이런 데서 나 같은 사람을 직원으로 써주기나 할까. 대문 앞에 서 있기만 하는데도 어쩐지 기가 죽고 주눅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니 누구냐고 묻는 고상한 목소리가 들리고 저 입주가정부 뽑으신다고 해서 왔는데요. 대답을 하니까 대문과 현관이 얼마나 먼지 한참 후에 나이가 지긋한 여자분이 다리를 절뚝이며 나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보시다시피 다리가 이 모양이라서 움직이는 게 좀 불편해서요. 광고가 오늘 나갔을 텐데 메일이랑 전화는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온 사람은 처음이네요. 그거 혹시 이력서예요? 내가 마침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2년은 2년인가 보네. 들어와요. 여기까지 왔는데 안에서 이력서라도 한번 읽어보지 뭐. 들어와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이력서를 들고 직접 찾아가겠어요. 문전박대를 당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마침 시간이 좀 남았다면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다리를 절뚝이는 게 불편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팔꿈치를 살짝 잡았다가 불편할까 싶어 죄송해요 하고 황급하게 손을 떼니까 괜찮다고 좀 잡아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모님을 부축해서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볼 때도 으리으리했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렇게 넓은 곳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싶어요. 깨끗한 대리석 바닥에 더러운 양말을 신고 들어가는 것이 어떤지 망설여져서 쭈뼛거리니까 편하게 들어오라고 웃으면서 슬리퍼를 놔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거실에 앉아서 안경을 끼시고 제가 가져온 이력서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라고요. 필체가 참 예쁘네요.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고 결혼해서도 일을 계속했구나. 결혼은 이혼했어요? 최근엔 계속 일용직으로 안 쉬고 일을 했었고 애는 있어요? 애는 없었는데 결혼 생활하는 동안 애를 봤었어요. 제 애는 아니고요. 말씀드리자면 그것도 사정이 좀 복잡해서요. 애 보는 일을 해야 하면 그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식당 일도 해봤고 필요하신 집안일은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지금 지낼 곳이 없어서요. 시켜만 주시면 뭐든 다 잘할 수 있거든요.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좀 도와주세요.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직장을 구하겠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이혼하고 어떻게 살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일 잘할 수 있다고 어필을 한다는 것이 어느새 신세 한탄의 장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나름대로 효과적이었는지 제 사연을 가만히 듣고 있던 사모님이 그 고생을 했는데 여기서 일 하나 못하겠냐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뭐가 됐든지 간에 열심히 하겠다고 고개를 꾸벅 숙이고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때부터 제 입주가정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었죠. 집이 넓어 하나부터 10까지 손 가는 곳이 많아 생각보다 힘들 거다. 사모님이 걱정하시는 눈치였지만 그동안 제가 너무 고된 생활을 해왔던 모양이에요. 시집살이에 비하면 반의 반도 힘들지 않던데요. 까탈스러운 식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부라고 막 대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일이 고되지는 않은지 어디 뭐 불편한 데는 없는지 늘 챙겨주고 물어봐 주시는 것이 감사하기만 하더라고요. 날도 더운데 옷 좀 편하게 입고 하지. 안 더워요? 안 그래도 주말에 내가 옷 좀 사러 가려고 했는데 같이 나가서 편한 옷 좀 몇 벌 사요. 이마에 땀 좀 봐. 아니에요. 일할 때 긴팔 입고 하는 게 편해서 그래요. 샤워하고 갈아입죠 뭐. 어렸을 때 팔에 난 상처가 자라면서 점점 더 커지는 바람에 더운 여름날에도 긴팔을 입는 것이 습관이 되었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옷을 사러 가자면서 먼저 얘기를 해주셨죠. 괜찮다고 극구 사양했는데도 친구가 없어 그런다며 굳이 저를 끌고 백화점에 가서 옷 몇 벌을 사주셨습니다.
자기한테도 딸이 있었으면 딱 이렇게 같이 다녔을 텐데 하면서 씁쓸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이분도 다 가진 것 같지만 나처럼 말 못하는 사연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쇼핑을 마치고 나온 김에 커피나 한 잔 마시고 들어가자 하며 사모님을 부축해서 카페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잔뜩 붐비더라고요. 네, 부장님, 저 지금 바로 갈게요. 비켜요! 큰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어깨에 핸드폰을 끼고 양손에 불안하게 커피를 들고 뛰어가던 손님이 사람을 비집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사모님 쪽으로 향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간 커피를 그대로 얻어맞겠다 싶어서 사람들을 막 헤집고 달려갔습니다. 놀란 사모님이 다리를 절뚝이면서 피하려고 했고 제가 그 앞을 막아섰죠. 덕분에 뜨거운 커피는 제 옷을 조금 적시는 데서 끝났습니다. 젊은 사람이 커피를 들고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막 뛰어다니면 어떡해요. 그러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쩔 뻔했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세탁비라도 됐어요. 커피가 안 뜨거웠으니까 망정이지. 얼른 가봐요. 세상에. 아이고 어떡해.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어디 봐봐. 아이고. 아니, 이게 무슨... 뜨거운 커피가 하필이면 제 티셔츠의 팔 쪽을 적시게 됐고 혹시라도 화상을 입었을까 놀란 사모님이 제가 말릴 새도 없이 티셔츠의 팔을 확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선 보기 싫게 늘어난 흉터를 보게 됐죠. 부끄러워서 티셔츠를 잡아내리려고 했는데 사모님은 제 팔을 꼭 붙들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다친 흉터인데 제때 지우지를 못해서 이렇다고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혹시 팔에 흉터 어떻게 생긴 거냐고요. 사모님에게 이제 숨길 게 뭐가 있냐 싶어서 솔직하게 옛날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맞고 살던 엄마를 지켜주다가 생긴 상처다 하고요. 제 얘기를 듣자마자 사모님은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라고요. 덩달아 놀란 제가 쪼그려 앉아 왜 그러시냐고 물었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눈앞에 내 딸을 놔두고 어떻게 못 알아볼 수가 있냐고. 선주야 엄마야. 30년을 넘게 찾아다녔는데 아이고 선주야 내 딸 선주야. 아이고 내 딸이 이렇게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선주야. 말도 안 돼. 엄마 진짜 엄마라고? 그럴 리가 없잖아. 나 버리고 간 엄마가 왜 여기에 있어? 기가 막혔죠. 흉터 보고 단박에 저를 알아봤던 사모님이 30년간 어디서 살아있는지 얼굴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싶었던 바로 제 엄마였던 것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어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저희 모녀는 그렇게 서로를 기적적으로 알아보게 된 것이었죠. 30년간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질문, 나를 왜 버렸는지 그 원망스러웠던 마음조차 까맣게 잊어버릴 만큼 반가워서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겨우 마음을 달래고 엄마를 모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날 며칠을 서로 울고불고 하면서 그동안 묵혀왔던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어떻게 살았던 건지 말입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엄만 가슴을 몇 번이나 치면서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린 거라는 할머니의 얘기와 달리 그 당시 엄만 본인을 지키기 위해 제가 다친 모습을 보면서 그 집에 있다간 둘 다 잘못될 것 같은 기분에 저를 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어떻게든지 독립을 하고 홀로 설 수 있을 때가 되면 다시 저를 찾아오려고 했었답니다. 그렇게 저를 다시 찾아왔을 때 이미 제가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그 집을 나가버렸던 때였고요. 그렇게 서로 엇갈린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왔던 거였죠. 제가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다행스럽게도 엄마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던 독신의 사장님을 만났고 그 여생을 지키며 이 집과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다고요.
이제 와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다 무슨 소용일까 싶더라고요. 제가 반지하 우체통에 꽂아놓고 간 편지도 다 읽었답니다. 입주 가정부 면접을 보겠다고 이력서를 들고 찾아왔을 때 이 필체를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생각이 날 듯 말 듯 해서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여기저기서 연락은 많이 왔는데 이상하게 저를 꼭 뽑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뽑았는데 이렇게 닿을 인연이었나 보다 하고 다행이라고, 참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더라고요. 이렇게라도 닿지 않았으면 평생 찾지 못했을 거 아니냐고요. 엄마라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난 그걸로 됐어. 평생 엄마 없이 살다 갈 줄 알았는데 이제서라도 엄마 만났으니까 나 이제 엄마 원망 안 해. 이제 다 됐어. 되긴 뭐가 돼. 너 그 집에서 고생하고 살았던 거 생각하면 피눈물이 나. 그 개자식들 어떻게 감히 내 귀한 자식한테 그딴 짓을 할 생각을. 너 이제 혼자 아니야. 엄마가 그놈들한테 어떻게든 되갚아 줄 테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있어. 알겠지? 이력서를 내밀면서 이혼을 하고 힘겹게 살아왔던 사연이 엄마 마음엔 엄청난 상처로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집에 혼자 남겨두고 나온 것만으로도 엄마에겐 엄청난 죄책감이 들었을 텐데 그 이후로 제 인생이 그렇게 망가졌으니 그 모든 것이 엄마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엄마가 집을 나가버린 이후로 학교에서 친구랑 작은 다툼이 있더라도 우리 엄마한테 이른다 하는 유치한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나도 집에 가서 일러 바칠 엄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이제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이 40줄에 이렇게 든든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엄마가 아무런 복수를 해주지 않아도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속 응어리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의 그 말은 정말이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엄마는 아버지에게 무력한 눈으로 당하고 눈물을 삼키면서 딸에게 매정하게 등을 돌려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딸을 위해서 얼마든지 나서서 복수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그러면 이제 입주 가정부 해고야? 월급 쏠쏠해서 좋았는데 이 좋은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생각하니까 배가 아파서 어떡하지? 가정부는 무슨 30년 만에 만난 딸한테 월급 주면서 가정부로 부리는 못난 엄마인 줄 알아? 이 집에 있는 것들 앞으로 다 네 거니까 아무 소리 말고 편하게 써. 알겠지? 입주 가정부는 안 그래도 이 자리에 딱 적임자인 사람 구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돈이면 자기 간도 쓸개도 내다가 팔 사람이거든. 너도 아마 마음에 쏙 들어할 거다. 네 손발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부려. 눈치 보지 말고. 알겠지? 사람 귀하게 대할 줄 아는 엄마가 수족처럼 편하게 부리라니 막 대해도 좋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길래 갑자기 왜 저러시나 하고 좀 의아하긴 했었죠. 올 시간이 다 됐다고 하고 시계를 보는 엄마를 보고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기다리나 하고 저도 덩달아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엄마를 부축해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얼굴에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몇 년 사이에 고생을 했는지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이긴 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바로 제 전 시모였어요. 그렇게 끔찍하게 절 괴롭혔던 사람을 제가 어떻게 못 알아보겠어요. 시모 역시 절 한눈에 알아보고는 네가 어떻게 여길 하더라고요. 엄마를 부축하고 있는 절 보고 저 역시 이 집에서 일하는 입주 가정부 정도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안 들어오고 뭐하고 멀뚱멀뚱 서 있어요? 첫날부터 잘리고 싶은 거예요, 아줌마? 머리가 무식하면 몸이라도 재빠르게 좀 움직여야지. 아이고, 아닙니다, 사모님. 사람을 좀 가려가면서 쓰시지. 어떻게 이런 애를... 주섬주섬 짐을 챙겨 들고 들어오는 전 시모가 저를 힐끗 쳐다보면서 혀를 끌끌 차자마자 저희 엄마는 시모가 챙겨온 짐을 그대로 들어서 문을 열고 집 밖으로 그대로 집어 던졌어요. 엄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시모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요.
뭐 기분 상하시는 말이라도 했냐고 굽신거리는 모습에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기더라고요. 지금 내 딸한테 뭐라고 했어요? 사람 좀 가려가면서 쓰라고요? 우리 딸이 당신같이 하찮은 사람이랑 같은 급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오갈 데 없어 불쌍해 보이는 사람 걷어서 일이라도 시켜주려고 했더니만 기본 자세부터 글러먹었네. 예, 내 딸이에요. 당신이 굽신거리면서 모셔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건방지게 감히... 뭐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얘는 내 첫 며느리예요. 분명히 부모랑 결혼하고 고 하나 다름없이 살아왔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애가 무슨 수로 이런 부잣집에. 그래서 내 딸한테 그렇게 막대했니? 부모도 없고 기댈 친정도 없다고 내 딸 그렇게 죽도록 괴롭혔어? 네 자식 그렇게 귀한 줄 알았으면 내 자식 귀한 줄도 알고 있었어야지. 어디 감히 하나밖에 없는 내 딸한테 함부로 손을 올려? 내가 이제부터 니네 가족 인생 아주 끝장을 내줄 거야. 이제 더 떨어질 자리도 없는 줄 알았지? 똑똑히 지켜봐. 네 인생 어디까지 바닥으로 떨어지는지. 그리고선 저희 엄만 저 시모의 따귀를 시원하게 올려붙였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에 주저앉은 시몬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허망한 눈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절 올려다 봤어요. 마치 오래전 제가 그 집에서 쫓겨날 때처럼 말입니다. 엄마 덕분에 오래전 치욕을 그렇게 되갚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정말이지 답답하게 꽉 막혀있던 가슴이 뻥하고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럴 수는 없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바닥에 앉아서 중얼거리고 있던 전시모에게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통쾌한 마지막 한 방을 날려줬습니다. 아줌마, 기억나요? 내가 그때 그 집에서 나오면서 그랬잖아. 내가 당신들 얼굴 다시 보게 되는 날 당신들이 내 발밑에서 기게 해준다고. 평생 나 내려다보고 살 줄만 알았지. 그 바닥에서 나 올려다보고 있는 기분이 어때? 역같지? 내가 딱 그랬었거든. 그 바닥에서 당신 올려다보면서 다시는 이런 기분 안 느끼겠다고 이를 갈면서 살았어. 당신한테 지금은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야. 내가 당신한테 이 기분 꼭 되갚아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았거든. 다시는 나 비웃지 못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다 보니까 엄마도 다시 찾게 되고 얼마나 다행이야. 당신 잘난 아들, 잘난 손자 끌어안고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왜? 자식이 당신 인생의 전부 아니었어? 그 잘난 아들 불러서 엄마 이꼴 당하고 있으니까 구해달라고 고자질이라도 해보지 그래? 한심한 인간아. 얼마나 분한지 바닥에 주저앉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전시모에게 과거 제가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짐가방을 던져주고 꽝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엄마가 고생했다고 저를 꽉 끌어안아 주시더라고요. 이제야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인생을 멀리 돌아온 것 같았지만 어릴 적 잃어버렸던 엄마도 다시 만나게 됐고 이젠 더 이상 편하게 누울 집이 없다는 불안감에 떨지 않아도 되고 뻑하면 화가 나서 손을 올리는 아버지도 남편도 없고 오로지 사랑만이 넘치는 내 가족, 내 집이란 것이 생겼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당장 내일 아침이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꿈이라 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너무 행복해서 벅차올라 가슴이 뻥하고 터져버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우리 딸 이제 다시는 안 잃어버릴 거야. 엄마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제 사는 동안 그동안 못해줬던 거 다 해주면서 평생 엄마가 너 지켜줄게. 어디 가서 못된 놈들이 다시는 손 안 대게 귀한 딸로 키울 거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소중한 내 딸. 불면 날아갈까 쥐면 깨질까 나이 40이나 먹은 딸을 소중하게 품에 끌어안고서야 잠에 드는 우리 엄마. 다 늙어서야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저도 많이 늦었지만 늦은 만큼 엄마에게 배로 더 효도하며 행복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보려고요. 앞으로 둘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저희 둘밖에 없는 소소한 저희 가족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의 가정에도 제가 느꼈던 것만큼이나 안정과 평화가 항상 넘치게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무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톡톡사연 광팬이라고 말할 수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전 요즘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인생이 많이 힘들었기에 감히 황금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글을 쓰는 이 장소는 푸른 바다와 야자수가 보이는 동남아시아 한 호텔이에요. 요즘은 남편과 못 가본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이렇게 해외여행을 하고 있죠. 다행히 호텔에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 채널을 듣고 제 사연을 보낼 수 있네요. 조금 있다 밤엔 남편과 해안가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오늘 제가 사연 보낸 얘기를 할까 합니다. 남편이 아마 한바탕 웃으며 잘 보냈다고 말해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사연을 보내기 전까진 고민이 많았습니다. 성격이 조금 소심한지라 보내도 될까 걱정도 많았어요. 그런데 주변인들에겐 쉽사리 말하지 못하는 얘기를 익명을 빌려서 이렇게 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매력적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이건 제 인생을 관통하는 얘기나 다름없으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응원도 받고 싶었고 부디 시간을 내어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인생은 딱 두 시기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남편을 만난 시기와 만나기 전의 시기 이렇게 두 개요. 지금의 경제적인 여유와 마음의 여유가 오기까지 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았답니다. 그 이유는 전 남편 때문이죠.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땐 시집살이 하며 뭐며 참 힘들었죠. 전 거기에 막말을 일삼는 남편까지 있었으니 더욱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랜 세월 참고 살았던 이유는 전 남편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결혼 전 무척이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고서 악몽이 시작됐죠. 첫 아이가 딸이라서 시어머니께서 일단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남편은 은근히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처음엔 딸도 아들도 다 좋다던 사람이 갑자기 시어머니 말에 동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엔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해댔습니다. 여기까진 참을 수 있었죠. 그런데 둘째 아이가 딸이자 남편이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그것에 대한 변명과 핑계를 모두 저로 돌리면서요. 네가 아들도 못 낳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여자 구실을 못하고 사는 건데? 우리 어머니한테도 죄스러워 죽겠어. 우리 어머니는 당신 하는 짓거리 모조리 마음에 안 든대. 당신 행동 굼뜬 것부터 시작해서 할 줄 아는 거라곤 집안일밖에 없는데 요리도 대충 설거지도 대충 그런 것들도 우리 어머니 성에 차지 않는 거라고. 거기다 당신이 또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봐? 명절날 그렇게 3, 4일 전에 가자고 해도 굳이 명절 시작되면 가려고 하고 말이야. 당신 우리 집안이 우스워? 당신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사는 것도 다 우리 집 덕택이고 내 덕택이야. 고마운 줄 알고 살라고. 뭐라고요? 아니, 그게 왜 내 탓이에요. 애 못 낳는 것도 내 탓이라며 매일같이 잔소리 해대시는 당신 어머니도 진절머리 나 죽겠는데 이젠 집안일 가지고도 탓을 해요? 난 하루 내내 일하는 여자예요. 집안일에 육아에 당신이 한 번도 안 도와줬기 때문에 그거 다 내가 했다고요. 그리고 명절날이요? 명절날 일주일 전부터 가서 시댁에서 잡들이 당하며 일 다 하는 여자가 어딨어요. 나도 애 낳기 전엔 했죠. 애 낳고 그럴 시간이 있냔 말이에요. 당신 집안 잘난 거 알겠는데 나도 할 도린 다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더 뭐라고 말아요. 그리고 딸 낳은 게 뭐 죄예요? 당신은 왜 말이 바뀌어요? 뭐야? 하여튼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야, 이 여편네야. 내 말 못 알아쳐먹냐? 아님 못 알아들은 척을 하는 거야? 딸 낳은 건 죄지. 우리 집 대를 이어갈 애가 없잖아. 난 명색이 장남인데 대를 이을 장손이 없다고. 그놈의 장남 장손 지겨워 죽겠네요.
남편과 전 결혼 생활 내내 이렇게 투닥거리곤 했습니다. 사실상 투닥을 넘어서 남편은 저에게 구박을 했고 전 맞서 싸운 것이었죠.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할 말은 해야 저도 속이 좀 풀릴 것 같아서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어느 순간부턴 싸움에 지쳐서 그냥 남편이 뭐라고 하든 한 귀로 흘리고 목욕탕이나 가 땀 빼고 동네 아줌마들과 소소하게 수다 떨고 그러는 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 스스로 어떤 체념이랄까? 그런 걸 한 것 같아요. 남편이란 사람에겐 믿을 만한 구석이 애초에 없고 나도 저런 남편을 믿고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저희 애들도 어느새 그런 저를 보고 자라서인지 제 아빠한텐 정을 못 느끼더라고요. 일말의 정도요. 아빠는 매일 바쁜 사람, 자기한텐 관심 안 보이는 사람, 딱 그거였어요. 어느 날은 제 첫째 딸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난 엄마랑 아빠가 이혼해도 좋아. 그래도 이해해. 이제 겨우 10살 된 애가 무섭게 고요한 얼굴로 저런 말을 하는데 그때 저도 어떤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을 계속할 거라면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면 남편을 좀 잡아놔야겠다고요. 왜냐하면 남편의 행실이 너무나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밖으로 돌던 남편이 어느 날 술에 취해서는 옷을 허물벗듯 벗고 자기 침대에 대뜸 누워버렸는데 한숨을 푹 쉬며 그 옷을 빨래바구니에 집어넣으려던 찰나 립스틱 하나를 발견해버렸답니다. 딱 봐도 색이 진한 게 술집 여자의 립스틱 같았어요. 그제야 남편의 셔츠 냄새도 함께 맡았는데 역시나 여자 향수 냄새가 짙게 풍겨오더라고요. 아, 이 인간 결국 사고 쳤구나. 이때 아주 강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전 남편을 미행할 것도 없이 바로 추궁했고 받아냈습니다. 남편의 자백을요. 너무나 순순히 내뱉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그 말에 기가 막혔네요. 그래, 바람 폈다. 됐냐? 됐어? 이제 만족해? 아이고, 만족하는 표정이래.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야, 바람 안 피는 남자가 세상에 어딨냔 말이야. 어딨냐고요? 내 주변 남자들 중엔 바람을 펴도 걸리는 인간들은 없어요. 당신만 이렇게 기어이 바람을 피고 걸리기까지 한다고요. 지겹지도 않아요, 당신? 우리 딸애들한테 아빠 노릇을 못하는 것도 분해 죽겠는데 이젠 하다 여자까지? 당신 사람 맞아요? 당신이 인간이냐고. 이게 뭘 어쩌고 어째? 야, 너 지금 하늘 같은 남편한테 개기는 거야? 뻗대는 거냐고. 네가 이혼 도장 찍고 싶어 작정을 했구나. 전 이 말에 그야말로 뒤로 넘어갈 뻔했답니다. 아, 내가 어째서 이런 무식하고 무책임한 인간을 만나 결혼까지 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곧바로 내질렀습니다. 아마 이때 전 뭔가 답을 정해놓고 내뱉은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1초 만에 답이 나갔으니까요. 그래요, 이혼합시다. 난 도저히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까 내 딸애 데리고 나갈 테니까 위자료 주고 갈라섭시다. 만족하죠? 나도 당신이랑 살 이유가 도통 없네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의 반응이 가관이었죠. 제가 막상 대놓고 세게 나가니까 이 인간이 전에 없이 당황하더라고요. 어버버거리며 다시 한번 말해보라는 둥 진심이냐는 둥 그러더니 갑자기 씻으러 들어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조용히 저 혼자 아침을 차려 먹고 나가더니 미안하다는 쪽지를 한 장 쓰고 갔더라고요. 거기다 시시때때로 동서와 비교하며 저를 구박했던 시어머니까지 가세했습니다. 얘야, 네가 이해해라. 남자들 원래 한 번씩 그런단다. 나도 네 시아버지가 젊을 적에 바람나서 아주 큰 고생을 했어. 아유, 그거 다 말해 못하니. 근데 참고 사니까 복이 오더라. 나도 그 말을 믿기 전까진 몰랐는데 진짜야. 참고 사니까 복이 왔어. 남편이 밖에서 뭘 하든 여자들은 원래 따지면 안 되는 거다. 그냥 애 잘 키우고 집안일 잘하고 그러니까 알아서 남자들이 기어 들어와. 늙으면
어차피 다 집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 거기다 우리 장남이 성정은 얼마나 순하고 착하니. 애가 회사 일에 너무 치여서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게지. 금방 돌아온다. 걱정하지 말어. 정 불안하면 내가 달래마. 어머님이 달래서 이게 될 일인가요? 아이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야 할 아빠가 그러고 다니는데 누가 참아요? 전 못 참아요. 애들 생각해서 절대 못 그런다고요.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저를 달래려고 들더라고요. 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툭 쏘아붙였지만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다 이해한다는 식으로 저를 앉히고선 하루 종일 어르고 달래려 들었습니다. 자신이 사실 숨겨둔 땅이 있는데 그걸 네 명의로 해둘까 생각한다는 둥, 딸 애들도 나중에 다 공평하게 재산 나눠줄 거라는 둥 하는 말들을 하면서요. 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귀한 새끼들 아니니. 나는 우리 새끼들 다 소중해. 어차피 우리 장남 씨 받고 태어난 거면 다 같은 손주지. 물론 네 동서가 아들을 낳아줘서 천만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난 똑같이 재산 나눠줄 거다. 내 땅들도 다 똑같이 나눠줄 거고 며느리도 자식이나 마찬가지니까 너도 챙겨줘야지. 내 말 진짜야. 믿어도 돼. 어머님,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어머님 땅이며 건물이며 재산 넉넉하신 건 진즉에 알고 있었는데요. 그 재산 다 아들에만 주실 거고 저희 딸애들 목 없을 거라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술 취해서 시아버지께도 그리 말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아이고, 너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었니? 너도 참 둔하다. 예, 내가 네 동서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어떻게 계집애라고 쏙 빼냐. 네 딸들도 내가 다 챙겨줄 거야. 결혼할 때 한미천 보태줄 거고 대학 갈 때도 그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다 지원해 줄 거다. 아이고, 내가 약속하마. 뭐 필요하면 각서도 써줄까? 난 각서도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네, 그럼 써주세요. 저희 딸애들 등록금, 결혼 자금 해주세요. 어머님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때 전 이혼을 안 하겠다는 생각보다 이혼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하는 심보로 말을 던져보았는데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약간 흠칫하신 기색이었지만 곧바로 알겠다며 종이 한 장을 들고 와서 각서를 쓰시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제가 왜 이리 여기에 집착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시댁 재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시어머니며 시아버지며 두 분 다 제 애들이 딸이라고 저를 몹시 미워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딸들도 천대했거든요. 그것도 동서 아들과 비교해가면서요. 당신들이 열심히 일군 재산 역시 딸에겐 절대 안 갈 거라고 신신당부하듯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근데 최근 들어 남편이 회사 다니기 싫다, 사업하고 싶다 이런 불안한 말을 늘어놓더라고요. 마음이 복잡했는데 시어머니의 각서라도 받아놓으면 우리 애들 미래엔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남편이 저를 친정집 문 앞까지 데리러 와 싹싹 빌었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우리 합치자, 애들 아직 어리잖아. 이혼 물론 마음 같아서야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고 싶었죠. 근데 제가 따로 나가 산다 하더라도 위자료는 몇 푼 안 될 거고 그거로 우리 애들 대학까진 무리일 것 같았어요. 머리를 며칠을 싸매고 고민을 해봐도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 일을 저희 친정엄마에게 상의까지 해봤지만 친정엄마 역시 한 번만 용서해주자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친정엄마도 좀 너무해요. 그래도 딸 편을 들어주실 법한데 엄마는 시어머니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바람은 나보단 우리 애들을 생각하자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한 번만 넘어가 주었답니다. 남편은 좋아라 했어요. 시어머니 말이 먹혔다고 생각했는지 저희를 앉히고선 이번엔 내가 달라지겠다, 잘해보자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10년 이상 이어온 결혼 생활에서 잘 해봤자 무슨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전 일단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선 안 되는 거였어요. 이 시기를 넘어가니 저희 친정 쪽에서 문제가 먼저 터졌는데 이게 시댁 일과 엮이면서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였어요. 저희 친정엔 한량인 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아버진 저희 엄마에게 모든 일을 떠넘기셨고 저희 엄마는 동네에서 시장 장사를 하시며 저희를 겨우겨우 키우신 분이에요. 아버진 딱히 본인이 능력이 없거나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학까지 나오신 분인데도 사업 한번 말아먹었다고 그 이후 주저앉아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죠. 집안에선 저희 형제들에게 물 떠와라 술 사와라 이런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구태여 다정했던 그나마 아버지 같았던 면모를 덧붙이자면 담배 심부름, 술 심부름 시키면서 저희에게 용돈을 준 거였죠. 마치 심부름 값이라는 듯이요. 이거면 충분하지?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후한 사람이다. 네, 감사합니다. 술 사올게요. 사실 그 돈은 저희 친정엄마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었고 그토록 발을 동동 굴러가며 힘들게 버신 돈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마치 자신이 큰 선심 쓰듯 주시곤 했습니다. 그럼 어린 저희들은 아빠 좋아라 했죠. 아무쪼록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며 억척스러운 엄마를 조금 연민하며 저희 형제가 자라고 또 독립까지 했는데 문제는 나이 드신 아버지가 사고를 끊이지 않고 치시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실 줄 알았는데 기어이 도박에 빠지신 거예요. 처음엔 친구 따라 그냥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그게 큰 돈이 되셨나 봐요. 아유, 이걸 어쩌면 좋냐. 네 아버지가 사고를 쳤어. 그것도 아주 크게 쳤다. 정말 못 산다, 못 살아. 아버지는 엄마에게 말도 안 되는 큰 금액을 요구하더니 자식들에게도 손을 뻗쳐오셨어요. 그러면서 특히 저희 집까지 찾아와 저를 붙들고 예, 너는 잘 살잖아. 아, 좋은 남편 만났으면 이런 거라도 네 아버지 도와줘야지. 그래도 네가 아버지 새끼인데 안 그러냐? 얼른 돈 내와. 나 오늘 그 돈 있어야 또 도박장 거길 갈 수 있으니까. 아까우면 내가 약속이라도 해주마. 내가 이거 몇 배로 불려올게. 그래서 우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 먹을거리도 듬뿍 사주마. 됐지?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확 돌고 말았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심부름만 시켰지 저희 형제가 뭘 먹는지 관심도 없었고 배부르게 먹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배를 고른 게 서글퍼 쪼그려 앉아 엉엉 울었던 기억이 허다했죠. 남편이며 아버지며 왜 제 주변 남자들은 다 이 모양일까요? 정말 눈앞이 팽그르 돌더라고요. 열이 머리 끝까지 솟구치는데 시댁이며 친정이며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구나 싶었어요. 다들 시댁을 잘못 만나면 친정이라도 잘 만나서 그래도 나름 그럭저럭 사는데 왜 나는 둘 다 이 모양인가 하늘이 원망스러웠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 상황이 되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레 들 거예요. 자꾸 주변이 밉고 내 친정이라도 내가 먼저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요. 그래서 전 말해버렸답니다. 아버지, 이제 나도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나 아빠한테 줄 돈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만 괴롭히시고 우리들한테도 그만 연락하세요. 나도 여동생도 다 아빠 보고 살고 싶지 않아요.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해야 부모죠. 나가세요. 이제 애들 올 시간 됐으니까 나가시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 이런 말을 하고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아버지를 밀어내 버렸답니다. 마음 같아선 제 인생에서 영원히 밀어내버리고 싶었죠.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이 저도 그래요. 아버지가 엄마에게 또 손을 뻗치며 들들 볶을 게 예상이 되는 거죠. 억척스럽지만 남편을 버리지 못하는 엄마는 또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에게 빌어가며 돈을 모으려고 할 거고요.
전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도 이해하진 못하지만 이걸 그냥 묻고 넘길 순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남는 거 하나 없어 어린 시절 내내 눈물을 똑똑 흘렸던 엄마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 돈 대줄 테니 이제 아버지와 갈라서시라는 말을 하고 말았답니다. 엄마, 내가 어렵게 돈 마련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약속해. 아버지와 갈라서. 제발 우리 힘들게 하지 마. 나도 이런 말 하는 거 자식으로서 미안해. 근데 아버지 자식으로 사는 거 정말 힘들다. 그러자 엄마는 또 어떻게 그러냐며 그래도 딸밖에 없다고 고맙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또 엄마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 돌아서는데 그때부터 손이 좀 떨렸어요. 그 돈을 마련하는 데는 당연히 남편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전 남편에게 얘기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고민해야 했답니다. 늘 기세등등했던 시어머니는 요즘 저에게 빌빌대고 있고 남편은 겨우 바람기가 잠재워져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시기였는데 제가 돈을 요구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뻔했죠. 하지만 뻔한 결론이라 할지라도 제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했고 역시나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길길이 날뛰었죠. 남편은 니네 친정 식구들은 다 왜 그 모양이냐는 심한 말을 했고 시어머님 명절날 제가 열심히 일하는 남편의 등골을 빨아먹는다고 대놓고 욕을 하셨어요. 전 하루 종일 기름을 묻혀가며 전을 붙이고 난리를 쳐댔는데도 말이죠. 아이고, 너는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어. 딱 봐도 우리 집에 쥐뿔 도움 안 될 게 들어오겠구나. 내가 널 만났을 때 그 생각을 했지. 그 소만한 눈망울을 보면서 제가 저런 눈망울을 하고 우리 아들 돈을 야금야금 훔쳐 먹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이게 이렇게 또 예감이 맞아떨어지네. 어쩜 이럴 수가 있다니. 너 입에 있으면 말을 해봐라. 뭐 3천? 니네 친정에 3천씩이나 줘야 된다고? 3천이 무슨 애 이름이야? 동네 개 이름이야? 그 돈 네가 벌어라. 벌어서 네가 갖다 주라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등등 하자 있는 년이란 욕설까지 해대셨어요. 그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참 캄캄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캄캄하고 막막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죽죽 흐르더라고요.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남편은 옆에서 제 편을 들기는커녕 그냥 민망한지 헛기침만 해대고 있더라고요. 아유, 엄마 그만해. 됐다 말해봤자 뭐해.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이나 하면서요. 그렇게 제가 속절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자 시어머니는 또 자기를 나쁜 사람 만들려 한다며 이젠 요망한 년이라는 욕설까지 하셨고 우리 딸애들은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말라며 맞서 싸웠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잘못한 거 없어요. 엄마한테 그만 못되게 굴어요. 맞아. 할머니가 자꾸 이러면 우리 할머니 댁 안 올 거예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에요. 딸애들은 이미 전부터 시어머니를 엄청나게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시자만 나와도 치를 떨어 했죠. 자긴 할머니가 없다고 밖에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더랬죠. 저도 굳이 말리진 않았습니다. 못했어요. 저라도 제 엄마가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다면 할머니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마음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땐 애들이 저렇게 시어머니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서러워서 그냥 그만하라고 말리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님, 애들도 있고 여기까지 하세요. 그만하시라고요. 너희들도 그만해라. 저희 가볼게요. 얘들아, 짐 챙겨 얼른. 가기는 어딜 가? 당장 무릎 꿇고 앉아 니들도. 이년들이 어디서 기세게 대들고 지랄이야? 입 안 닥쳐? 어디서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받아가지고는 하여튼 지 애밀 닮아서 그러지, 정말 너무하죠. 자기 손녀들한테 저럴 수 있는 할머니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까요? 전 이때 너무 기가 차서 마구 쏘아댔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저한테 그러시는 건 그러려니 해도 제 딸들까지 뭐라 하시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어떻게 어머님 손녀들에게까지 그러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죠. 뭐야? 네 따위가 뭐라고 어디 경우를 남발하고 앉아있어? 싸워보자는 거야? 해보자는 거야?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이 상황을 보고만 있던 두 사람이 판에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바로 여기서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준 어른이었죠. 바로 동서의 남편 서방님이었습니다. 동서는 서방님에게 아들을 안겨준 사람이었고 또 서방님처럼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서방님은 태초부터 머리가 남달라 학창시절 내내 줄곧 전국 석차 안에 들다 좋은 대학을 가서 교수로 재직 중이셨고 동서도 서방님처럼 고학력자의 박사학위까지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제가 너무 구박을 받고 있으니까 불쌍해 보였는지 두 손을 걷어붙이고 말리더라고요. 전 너무 놀랐습니다. 어머니, 형수님에게 왜 그렇게 가혹하세요? 막말로 형수님이 지금까지 형 하는 거 참고 보고 살아준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아이도 형수님이 다 키우시고 늘 명절마다 형수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명절이며 엄마 생신이며 형수님이 다 챙겨드리잖아요. 이번 친정권도 처음 부탁하시는 거라면서요. 그만하세요. 저희가 다 민망해 죽겠네요. 네, 어머님, 이 말이 맞아요. 조심스럽지만 어머님 하시는 말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말하네요. 한 번도 자기 주장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던 사람인데 동서마저 저를 위해 나서주니 그때 처음으로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진 얌전히 입만 다물고 있어 조금은 얄밉기도 하고 서운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말이죠. 거기에 저도 힘입어 다시 말을 하게 됐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이제 들을 만큼 들은 것 같아요. 귀딱지에 피가 얹히겠어요. 서방님 말 맞다나 저 남편한테 못한 거 없고 집안일에 뭐 하나 소홀하게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돈 갖고 제발 그만 사람 누르세요. 그 돈으로 사람 누르는 행동들 어머님 손녀 손자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건 생각도 안 하세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포함해 믿었던 둘째 며느리에 저까지 모두 그런 식이니 뭐라 대꾸를 못하더군요. 약간 멍한 표정으로 입술을 달싹이는데 기분이 꽤나 통쾌했답니다. 남편도 여기서 떨떠름한 표정을 지을 뿐 뭐라 말을 못했고요. 나중에 동서는 저를 따로 불러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형님, 그동안 저한테 많이 섭섭하셨죠? 죄송해요. 저도 어머님한텐 아닌 건 아니라고 정정하고 싶은데 어머님 성격이 워낙 또 무서워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구태여 말을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형님 입장에선 자존심 상할 것 같기도 하고 제 딴엔 여러 생각들을 하느라 용기가 없었네요. 죄송해요, 형님.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하신 모든 언행들 정말 지나치셨어요. 그런데도 나서지 못해 죄송해요. 동서에게서 사람 냄새가 난다고 느꼈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말투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는데 전 아니라고 괜찮다는 말로 응수해줬죠. 시어머니 잘못이지 동서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서운한 마음이 풀렸답니다. 시어머니에게 당한 걸 그렇게 동서가 구해주고 나선 저도 마음이 열렸죠. 동서와 거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동서도 내심 저에게 다가오고 싶었는데 이번 일로 친해질 수 있게 되어 반가워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시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생긴 기분이었답니다. 동서 고마워. 입장 바꿔 동서가 그런 상황이었어도 내가 나서줄 수 있을까 싶은데 고마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나도 이번 일로 동서와 친해지게 된 것 같아서 기분 좋네. 아니에요, 형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앞으로 서로 자주 연락하고 지내요. 물론 이 일로 남편과는 무진장 싸우게 됐는데 남편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더라고요. 당신 꼭 그걸 시어머니에게 전달해서 날 개망신 줘야 했어?
그게 마음이 편해. 당신 딸들 보는 앞에서도 나 그런 말 들어야 했어. 당신 시어머니나 당신이나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아니, 그럼 엄마가 캐묻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솔직하게 대답한 것뿐이야. 알았어. 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잖아. 아씨, 진짜 더럽게 귀찮게 그래. 왜 시어머니한테까지 굳이 말을 해야 했냐 하는 문제로 싸운 건데 저는 그렇다고 막 남편에게 심하게 뭐라 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게는 돈 문제가 걸려 있었잖아요. 제가 아니면 친정엄마가 또 그 고생을 하실 게 뻔한데 잠깐 마음 상하더라도 참는 게 나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돈을 받고 그 돈의 액수를 세어가며 제 마음을 내리 눌러 참았답니다. 하지만 이게 전 어떤 단초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그 후부터 틈만 나면 이런 말을 해대기 시작했거든요. 당신 친정에 내 돈 갖다 준 거 그거 잊지 마. 나 같은 사람 없어. 뭐만 하면 이런 말로 유세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 참 치사하고 더러워서 처음엔 참자 싶었는데 이 사건이 터졌을 땐 참을 수가 없게 됐죠.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때 정말 기절할 것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산 것 같고 어떻게 버텨나갔는지 그럴 수 있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등산 모임을 같이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동서 부부와 함께 말입니다. 등산? 나 그런 거 싫어. 알잖아. 땀나고 딱 질색이야. 그냥 난 동네 공원 산책하는 거로 만족해. 아니, 당신도 좀 나가서 돌아다녀야지. 언제까지 맨날 집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을 건데. 애들도 다 컸겠다.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야지. 나만 혼자라 매일 이상하다고. 남편은 이상하게 그 등산 모임에 꽤나 집착을 했습니다. 마치 거기에 꿀이라도 발라놓은 듯이요. 가기 싫었지만 친분이 있는 동서를 봐서 갔죠. 근데 그때마다 남편 하는 행동들이나 수상쩍은 것들이 보였어요. 일단 그 등산 모임에 나갈 땐 남편이 선크림이며 립밤이며 어지간히 얼굴에 신경을 썼고요. 등산복도 심지어 최고급으로 맞추고 나가더라고요. 당시엔 남편이 시아버지 회사를 경영하면서 어느 정도 돈을 벌어 나가고 있긴 했는데 그래도 워낙에 구두쇠라 돈 쓰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저에겐 가계부 쓰게 시키면서 자기 등산복은 늘 최고로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기분 좋은 웃음으로 동서부부를 대하면서 동서부부와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실 땐 자기가 다 알아서 예약하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일은 딱 귀찮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물며 어릴 때 우리의 생일 파티도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그때부터 영찜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전 이 일로 며칠간을 알아누웠고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마저 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큰 상처도 받게 됐고요. 그날 남편과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갑자기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재수 씨가 다리 많이 아프다네. 안 되겠어. 조금 쉬었다 가자. 형님, 죄송해요. 제가 조금 힘들어서요. 저 막걸리집에서 잠깐 뭐라도 먹고 내려가면 안 될까요? 안 될 거 없지. 동석 괜찮아? 많이 무리했나 보네. 저번에 운동하다 발목 다쳤다 하더니만 얼른 가자. 가서 쉬고 내려오자. 전 동서가 걱정이 돼서 제가 직접 동서를 부축해서 막걸리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양말을 벗겨 발목에 붓기도 체크했죠. 마침 가져온 약이 있어서 먹이기도 했답니다. 동서가 워낙에 몸이 허약 체질이라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막걸리집에서 가만히 앉아있기도 못해서 막걸리며 몇 가지를 시키고 먹다 보니 동서도 남편도 조금 취한 겁니다. 동서는 술이 약해 원래는 잘 안 먹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술이 잘 들어간다며 몇 잔을 호로록 들이키더라고요. 형님, 저 너무 어지러워서 그러는데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마침 나도 그러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당신이 내 휴대폰 잘 챙기고 있어. 알겠어. 동서 잘 부축해서 다녀와. 그러다 동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했고 남편이 따라 나가게 된 겁니다.
전 남편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두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김상무라고 적혀 있는 걸 봐서 남편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연락이 온 거라면 뭔가 회사에 긴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전 잠시 고민하다 남편을 찾아 나서게 됐고 그러다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동서와 남편이 어디 나무 그늘 아래서 한 대 뒤엉켜 있더라고요. 입술을 맞댄 채 말입니다. 전 남편의 울리는 휴대폰을 쥔 채 그 둘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세상에 불륜도 어쩜 이런 불륜이 있을까요? 진짜 그땐 제가 보고 있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몇 초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동서가 저를 발견하고 헉 하는 소리를 냈는데 그때서 알았죠. 현실이라는 것을요. 동서, 아니 당신 지금 두 사람 뭐 하는 거야? 두 사람, 아니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던 거야? 나만 몰랐던 거야? 이런... 그때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오히려 청산유수인 건 남편 쪽이었습니다. 아니 저기 있잖아. 우리가 그런 사이인 게 아니라 그냥 회사 일 얘기하다가 잠깐 몸이 가까워졌던 거야. 당신이 잘못 본 거라고. 당신 뭐 본 거 없지? 본 게 없긴 내가 뭘 못 봐. 둘이 입 맞대고 있는 걸 다 봤는데 못 본 척하라고? 말이 돼 지금? 남편은 그 와중에도 뻔뻔하게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얼굴이 시뻘개져 고개를 못 들고 있었고요. 전 동서의 몸을 툭툭 치며 무슨 일인지 네 입으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런 제 손을 가로막으며 아픈 사람 몸 치지 말고 말로 하자고 하더군요.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 그냥 증거사진이라도 찍어 놓을 걸 싶더라고요. 물론 전 그날 산을 내려와서 남편의 핸드폰이며 뭐며 다 뒤져 변호사 앞에 갖다 놨고 법률 상담을 통해 이혼 준비를 마쳐놨습니다. 도저히 이 인간과는 살 수 없었으니까요. 이런 짐승과 살다가 나도 똑같은 짐승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전염병에 걸릴까 무서워하는 사람처럼 전 그렇게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으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까지 저를 물고 괴롭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시어머니였어요. 전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만나자고 하더군요. 전 얼굴 볼 생각이 없었는데 굳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선 기막힌 일을 저지르시더라고요. 돈 봉투를 던지시더군요. 네, 전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을 이날 다 겪었습니다. 겪고 보니 드라마보다 현실이 때론 더 잔혹하다는 걸, 아니 그게 진리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입 닥치고 있는 대가로 이 돈 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 절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네 애들은 나한테 굳이 보여줄 필요 없고 나도 네 딸년들은 안 봐도 상관없으니까. 알았냐? 물론 나도 아범이 다 잘했다는 거 아니고 둘째 며느리란 애도 다시는 안 볼 생각이야. 근데 나한테 수치면 너한테도 수치지. 네 남편이 그러고 다녔단 소리 어디 가서 하고 다닐 생각 하지 마. 어머님, 어머님 아들이 그랬으면 사과가 먼저 아닌가요? 기가 막히네요. 아니다. 역시 어머님다우세요. 너무 어머님다워서 소름 끼쳐요. 그리고 이깟 돈으로 절대 용납 못하니까 몇십억 챙겨 오실 거 아니면 꺼지세요. 뭐라고? 나가라고요. 경비 불러 내쫓기 전에 나가요. 사과가 먼저여야 할 시어머니는 외려 저에게 돈 봉투를 던졌고 위자료로 더 받아 챙길 생각이었던 전 그대로 시어머니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물론 그 봉투를 시어머니 얼굴에 다시 던져가면서요. 솔직히 위자료를 받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의 더러운 돈, 시댁의 더러운 돈이었으니까요. 근데 너무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내가 당한 수모가 조용히 애 키우며 참고 당하고 살아왔던 세월이 조금이나마 돈으로 환산되어야 속이 풀릴 것 같더라고요. 동서는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형님 죄송합니다. 이 문자 하나 덜렁 보내고 말았죠. 그나물의 그 밥이었어요. 어떻게 자기 식구와 바람을 필 생각을 할까요?
전 너무 끔찍해서 진절머리가 쳐졌고 어찌됐든 최대한 빨리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도 이때는 정말 남편이 미쳤다 싶은지 더 이상 이혼을 말리지 않으시고 최고로 좋은 변호사 쓰라며 비용을 많이 대주셨어요. 덕분에 전 위자료 치고 꽤나 많은 돈을 받으며 이혼했지만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분이 다 풀리는 것도 아니었고 상처가 위로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렇다 치고 그 일이 있기 전 저녁까지 동서의 생일 선물로 뭘 사줄까 고민했던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스러웠거든요. 동서에게 깊은 정을 느꼈던지라 상처가 컸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이혼 후 위자료로 무엇을 할까 하다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돈을 딸 애들 대학 학비에 보탤 생각이었지만 애들이 다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집안 환경 속에서 꿋꿋이 자라준 게 참 죄스럽고 고마울 따름이었죠. 전 딸들 덕에 그 돈을 봉사단체에 꾸준히 기부하며 간간히 고아원이며 그런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봉사를 했어요. 갑작스레 왜 봉사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때 제 마음이 무척이나 허해 있었는데 딸아이들의 말도 무엇도 와닿지 않았던 때 제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던 고아원의 수녀님이나 아이들 웃음소리가 참 듣기 좋았거든요. 거기에 있으면 제가 환영을 받는 기분이었고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기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런 셈이었죠. 또 좋았던 건 정신없이 봉사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이 좋았어요. 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듯 제 상처도 그렇게 아물어가길 바랬기 때문이죠. 그러다 제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도 저처럼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랬고요. 이 남자는 부인이 사치며 뭐며 돈을 마구 써대 싸움이 잦아지던 중에 자기 친구와 바람이 난 것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완전히 정이 떨어져 애들이고 뭐고 이혼하자고 말했던 거고요. 그래도 애들은 내가 데려왔어요. 그 사람한테 가면 애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무서워서요. 참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어떻게 내 친구랑 그럴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짐승이나 다름없어요. 현 남편은 전 부인을 믿지 못해 애들도 자기가 데려왔어야 했다 하더군요. 여러모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이 이 사람을 겪지 않아도 봉사하는 모습이나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만 봐도 그건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 사람과 제가 5년 정도 서로 조금씩 대화하며 가까워져 가다 우리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요? 라는 말에 제 가슴이 덜컹한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싶다는 생각이 솟았죠. 외로워서 만나보고 싶다는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그 시기 친정엄마가 아프시게 되면 저도 나중에 늙게 되면 누가 나를 보살펴 줄까, 누가 나와 함께 있어 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반려자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에 이런 사람을 선택했던 거죠. 다행히 딸들은 좋아했어요. 몇 번 만나보더니 엄마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저는 현 남편의 재력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결혼 전까지요. 차가 외제차인 것을 보고 잘 사는 축에 속하겠구나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죠. 근데 남편의 자식들도 만나고 살림을 합치고 난 후 알고 보니 남편은 꽤나 대단한 사업가였습니다. 외국을 상대로 많은 사업을 벌리는 사람인지라 전 남편의 회사 이름을 듣고도 잘 몰랐던 건데 나중에 딸들이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엄마,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정말 유명한 회사래. 다행이야. 엄마가 좋아하니 반대할 생각은 없었지만 사람은 좋아도 혹시 다른 면에서 엄마 고생시킬까봐 불안했는데. 전 애당초 지금 남편의 재산에 크게 관심도 없었고 그냥 우리 노후에 비참하지 않을 정도로만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경제적 여유가 뭔지 체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것이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 마음의 여유도 같이 따라왔고요.
게다가 지금의 남편은 전 남편처럼 제게 가계부를 쓰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오로지 카드 한 장 주면서 한도 없이 넉넉하게 쓰라는 말만 했거든요. 제가 제 옷이나 그런 물건들을 많이 사는 성격이 아니긴 하지만 딸들 건 사주고 싶었는데 괜히 눈치가 보여 카드를 못 쓰고 있으면 자기가 호탕하게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배려와 센스 같은 것들이 좋았어요. 제가 민망해할까봐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을 미리 먼저 체크해서 딸들에게 잘 해주고 저에게도 잘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요. 남편은 사업적으로 날카로웠지만 집에선 곰 같은 면이 있는 사람인지라 반찬 투정도 없었고요. 힘들면 가정부 아주머니를 두어도 괜찮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는데 저는 사람을 부리는 성격은 못 되고 괜히 제가 불편해질까봐 혼자 전원주택을 열심히 관리하고 살림도 하며 그렇게 남편과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삶이었죠. 늘 쪼들리고 힘겹게 살아야 했던 시기에서 벗어나 완전히 여유를 찾아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생을 보내는 삶. 제가 꿈꿔왔던 삶이었지만 이렇게 누리고 보니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런 게 진정한 자유이고 행복이구나 생각했죠. 딸들도 제 웃음을 보고 같이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일이라고 하면 짐작하실 분이 계실까요? 전 정말 꿈에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 인연이 왜 이리 기묘한 건지 그 넓은 한국 땅에서 만나지더라고요. 그 사람을요. 바로 제 전 남편을 그것도 저희 집 앞 마트에서 만난 겁니다. 제가 채소칸에 가서 이것저것 고르고 있던 참이었어요. 남편이 채식을 많이 하는 편이라 채소는 그날그날 싱싱한 걸 고르곤 했는데 딱 마트에서 세일을 하더라고요. 여기 마트는 가격에 상관없이 다 싱싱한 편이라 이왕이면 최저가 채소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뭐야 너 아이고 네가 어떻게 여길 참 인연도 웃기네. 얼마만이냐? 한 10년 만인가? 참나 너는 그 나이 먹도록 그러고 사는 거야? 전 남편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제 손에 들려있던 채소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너도 참 나이 먹었으면 여유롭진 못해도 그러고 살진 말지. 아직도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냐? 아무리 그래도 잘 살길 바랬는데 야 꼴이 그게 뭐야. 다 말라 비틀어진 깻잎을 들고 있다니. 네 꼴이 딱 그 꼴이네. 불쌍하다. 네 인생이 불쌍해. 내가 다시 걷어줄까? 아 근데 걷어주고 싶어도 그러기가 싫다. 저를 말라 비틀어진 깻잎에 비유하며 제 꼴을 비웃는데 너무 우습더라고요. 전 남편은 과한 금목걸이에 금시계에 배불뚝의 배에 제가 상상한 그대로였거든요. 이제 남부러울 거 없이 사는 제게 그따위 말을 하고 있으니 순간 저도 반박할 말을 찾고 있는데 남편이 나타났어요. 남편은 과자칸에 있었는데 제가 어떤 남자와 대치하고 있으니 그게 이상했는지 다가와선 당신 여기서 뭐하고 있어? 라고 묻더군요. 근데 여기서 참 웃기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절 비하하던 전 남편이 제 남편을 보고는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꺾더라고요. 사모님, 사모님이셨구나. 몰라봬서 정말 죄송합니다. 뭐? 남편은 전 남편을 보고는 씩 웃으면서 최 대표가 여기 어쩐 일이야 하고 자연스레 말을 섞었습니다. 대표라는 호칭을 썼지만 누가 봐도 남편이 위고 전 남편은 남편의 아래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네, 저기 잠깐 마트에 들려서 소주를 사려고 했어요. 멋다 최 대표 소주만 먹는다고 했지? 양주는 입에 안 맞는다고 했나? 비싸서? 네, 먹기가 아까워서요. 대표님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사실 시댁의 회사가 많이 꺾인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니까요.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회사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긴 했는데 이렇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최저가 소주를 사면서요. 근데 기이했죠. 남편이 전 남편의 얼굴을 모를 리 없었어요. 아마 남편이 저도 모르게 어떤 작전을 비밀리에 실행한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때까지도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모른 척 전 남편에게 잘 가라고 인사까지 건네주었고
저 역시 비웃음을 한가득 담으면서 전 남편에게 다시 만나자고 말했네요. 전 남편은 다시 만나자는 말에 흠칫 놀라는 것 같았지만 전 다시 만나길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어떻게 된 건지 남편에게 물었죠. 그러자 남편이 그제야 모든 사정을 설명해 주더군요. 사실 당신 전 남편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어. 뭐하고 사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전번날에 당신이 술에 취해서 했던 말 기억 안 나지? 당신은 술 취하면 잘 기억을 못하니까. 근데 난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어. 당신이 전 남편에게 당했던 일들, 그것들을 상세히 말해주면서 울었거든. 근데 내가 이 새끼를 가만둘 수 있어야지. 그래서 뭐라고 지내나 알아나 보자 해서 사람을 시켰는데 글쎄 기가 막히게 내가 하려는 사업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당신 전 남편 사업체가 말이야. 구멍가게 수준이긴 했지만 내 밑에서 부려야겠다 싶었지. 당신 복수 내가 해주려고. 뭐라고요? 근데 이렇게 만날 줄은 예상 못했네. 당신 놀라지 않게 천천히 말해주고 싶었는데. 전 잠시 멍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억나진 않지만 제가 술 취한 전번날 밤 남편에게 시댁과 전 남편에 대해 말했나 봅니다. 원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 까먹으려고 하는 편이고 남편에게도 전 남편과의 일을 상세히 말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은 결혼 기념일이라 술이 과했던 날이었고 남편에게 다 말해버렸던 것이었죠. 생각도 못했네. 당신이 이런 일을 벌였을 줄은. 그래도 고마워요. 당신이 내 복수를 대신 해준다니까.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위로받는 기분이네. 고마워요. 전 고맙다는 말로 이 벅차오르는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사실 여러 기분이 들었어요. 굽신거리는 전 남편, 그 위에서 뻣뻣이 고개 들고 있던 남편, 그 옆에 전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모양새였습니다. 늘 전 남편은 제 위에 군림하려 들었고 저를 애 키우는 여자 그 이상 그 이하로 취급하지도 않았는데 이젠 제가 그 위에 있었죠. 그 후 전 일부러 전 남편과 식사를 몇 번 하려고 연락을 시도했는데 제 연락은 받지 않더라고요. 못 받는 거겠죠. 대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 남편을 통해 사모님에게 너무 미안하고 잘못한 게 많으니 꼭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요. 글쎄요, 이 사람이 정말 반성을 하고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든 깻잎을 바라보며 비웃었던 걸 생각하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전 흘려보내고 오늘을 잘 지내고 있답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요즘 이렇게 곳곳을 다니며 과거의 기억을 되짚기도 하면서 좋은 음식 먹고 휴식하는 것이 말입니다. 아마 과거가 너무나 힘들었기에 현재가 더 값지게 느껴지나 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혹시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과거에 이 힘들었던 기억들이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며 오늘 하루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듣고 위로받으셨으면 더더욱 좋겠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하루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